안녕하세요. 혹시 지금 집을 구하고 계시거나 앞으로 내 집 마련을 꿈꾸고 계신가요? 한국에서 집은 그냥 사는 곳, 그 이상의 의미를 갖잖아요. 뭐 재산이기도 하고, 때로는 희망이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한테는 정말 큰 골칫거리기도 하죠. 오늘 저희는 이 거대한 주택 문제와 정면으로 맞서기 위해서 정부가 내놓은 일종의 전투 계획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5년 주거종합계획이라는 아주 두툼한 문서를 들고 왔습니다. 이게 언뜻 보면 숫자랑 정책 용어들로 빽빽해서 머리가 아플 수 있는데요. 사실 이 안에는 정부가 지금 주택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또 어떤 무기들을 꺼내들려고 하는지에 대한 전략이 전부 담겨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임무는 이 방대한 계획의 핵심을 파고들어서 과연 정부의 무기들이 날카로운지, 그리고 이 전략이 여러분의 주거 고민을 해결해 줄 실질적인 해법이 될 수 있을지 아주 솔직하고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는 겁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자, 그럼 이 계획의 가장 큰 그림부터 한번 보죠. 문서 서두에 국민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 달성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어요. 이걸 이루기 위한 2025년의 3대 전선, 그러니까 세 가지 핵심 목표가 나옵니다. 첫째, 체감할 수 있는 주택 공급 확대. 둘째, 지역별, 계층별 주거 여건 격차 해소. 그리고 셋째, 안심할 수 있는 거래 거주 환경 조성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는데요. 이 계획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이어지는 제3차 장기주거종합계획이라는 큰 틀이 있거든요. 그 안에서 매년 시장 상황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작전 계획을 수정하고 구체화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정확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2025년에 구체적으로 얼마나 많은 가구가 정부의 지원 사정권 안에 들어오는 걸까요? 숫자가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총 197만 2천 가구에 대한 지원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네, 거의 200만 가구에 육박하죠. 이걸 좀 뜯어보면 먼저 공적주택, 그러니까 공공임대나 공공분양 같은 집을 24만 1천 호 공급하고요. 저소득층에게는 월세 등을 보조해주는 주거급여를 약 150만 가구에 지급합니다. 그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네요.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택도시기금을 통해서 23만 1천 가구에 구입자금이나 전세자금을 빌려주고요. 바로 이 숫자들에서 아주 흥미로운 전략적 변화가 읽힙니다. 2024년 계획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공공임대 물량이나 주거급여 대상 가구 수는 늘렸어요. 그런데 주택 구입자금 대출 지원 가구 수는 오히려 줄였습니다. 그건 어떤 의미일까요? 정책 방향이 좀 바뀐 건가요? 네, 미묘한 정책 방향 전환의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집 마련을 위해 빚을 내주기보다는 당장 살 곳이 필요한 사람들의 임차 시장 안정에 더 집중하겠다는 뜻이죠. 아, 공격적인 부양책보다는 좀 더 방어적인 안정에 초점을 맞춘다. 그렇죠. 높은 금리나 가계부채 문제 때문에 무리하게 집을 사게 하는 것보다 월세 지원이나 저렴한 공공임대를 들려서 주거 불안을 직접적으로 해소하는 게 더 시급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렇군요. 지원의 방향이 소유에서 거주 안정으로 살짝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다는 거네요. 그럼 실제로 완공되는 물량은 어떤가요? 2025년을 전국에서 준공 예정인 주택이 총 34만 9천 호라고 하는데요. 수도권이 17만 5천 호, 지방이 17만 4천 호로 거의 반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재밌는 데이터가 있죠. 이 신축 주택의 90% 이상, 정확히는 31만 5천 호가 전부 아파트라는 사실입니다. 와, 90%요? 네. 한국의 주거 형태가 얼마나 아파트에 집중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면서 동시에 이 모든 주택 문제의 논의가 왜 수도권 아파트로 귀결되는지를 설명해주는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 계획의 가장 뜨거운 핵심, 바로 수도권 주택 공급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부가 정말 칼을 빼들었어요. 앞으로 5년간, 그러니까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 호, 연평균 27만 호의 신규 주택을 착공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27만 호에라는 숫자에 담긴 의미를 좀 짚어봐야 합니다. 그냥 들으면 많은 건지 적은 건지 감이 잘 안 오잖아요. 네, 그렇죠. 최근 몇 년간 수도권의 연평균 착공 물량이 약 22만 호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이건 그냥 하던 대로 하겠다는 게 아니라 기존보다 20% 이상 공급량을 늘리겠다는 굉장히 공격적인 목표치입니다. 그만큼 정부의 위기감이 크다는 걸 보여주는 숫자네요. 맞습니다. 여기서 착공 기준을 썼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인허가 물량 같은 걸로 발표해서 계획만 있고 집은 어딨냐 이런 비판을 받기도 했잖아요. 네, 맞아요. 착공을 실제로 삽을 뜬다는 의미니까요. 문서에서도 착공 후 3개월에서 6개월이면 분양이 시작돼서 수요자들이 공급을 바로 체감할 수 있다. 그리고 일단 착공하면 웬만해선 준공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목표의 신뢰성이 높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보여주기식 공급이 아니라 실질적인 공급으로 승부를 보겠다 이런 의지군요.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럼 그 많은 집을 대체 어떻게 짓겠다는 걸까요? 계획을 보니까 크게 3가지 전략이 있던데요. 첫 번째가 LH, 즉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역할을 전면에 내세우는 겁니다. 네, 공공주도 공급 카드를 꺼내든 거죠. 민간 건설사에 팔기로 했던 공공택지 땅을 LH가 직접 사들여서 아파트를 짓겠다는 건데 이건 어떤 전략으로 봐야 할까요? 이건 장단점이 아주 명확합니다. 장점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요즘처럼 원자재값 오르고 시장이 불확실하면 민간 건설사들이 땅을 사놓고도 사업을 미루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 그렇죠. 이걸 LH가 직접 하면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계획대로 착공에 들어갈 수 있으니 공급의 불확실성이 사라지는 거죠. 그럼 단점은 뭘까요? 아무래도 시장의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LH가 사실상 독점적인 공급자가 되면 민간 건설사들의 경쟁이 줄어들면서 아파트 디자인이 획일화되거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늘 따라다닙니다. 아, 과거에 성냥갑 아파트라고 비판받았던 것처럼요. 네, 정확합니다. 속도를 얻는 대신 다양성과 혁신을 일부 포기해야 할 수도 있는 일종의 트레이드오프가 있는 겁니다. 속도를 위한 두 번째 전략은 도심 속 숨은 땅을 최대한 활용하는 거네요. 낡은 공공임대단지를 재건축하는데 이때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적용해서 고밀 개발을 한다고 합니다. 전문가님, 용적률 500%라는 게 일반 청취자분들께는 좀 어렵게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용적률은 아주 간단하게 땅 면적 대비 건물을 얼마나 높이 빽빽하게 지을 수 있느냐를 나타내는 수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하. 예를 들어 용적률 100%짜리 땅에 5층짜리 건물을 지었다면 용적률 500%를 적용하면 이론적으로는 같은 땅에 25층짜리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와, 5층이 25층이 되는 마법이네요. 그렇죠. 땅은 한정되어 있으니 건물을 위로 높이 쌓아 올려서 공급 물량을 극적으로 늘리는 방법이죠. 실제로 상계마들 영구임대 170가구가 재건축 후에는 363가구로 2배 이상 늘어나는 사례도 나와 있더라고요. 이것 말고도 폐교 부지나 심지어 성대 야구장 부지 같은 것도 활용한다고요. 네, 바로 이 지점에서 아마 가장 많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겁니다. 서류상으로는 비어있는 유휴 부지지만 사실 그 공간들은 수십 년간 지역 주민들에게는 녹지나 운동공간 같은 역할을 해왔거든요. 아,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냥 빈 땅이 아니었군요. 맞습니다. 주택 공급이라는 시급한 목표와 지역 공동체의 삶의 질 보존이라는 가치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출 것인가가 정부에게 주어진 또 다른 숙제가 될 겁니다. 속도만 외치다간 주민들의 큰 반발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렇겠네요. 마지막 3번째 전략은 아예 속도전 그 자체입니다. 택지개발 사업 기간을 2년 이상 단축하기 위해 행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겠다고 해요. 이 전략들을 종합해보면 하나의 키워드가 보입니다. 바로 공공주도 속도전. 민간 시장의 변동성에 기대지 않고 LH를 앞세워 정부가 직접 그리고 아주 빠르게 공급을 밀어붙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특별법 제정이나 통합심의 같은 수단을 동원하는 것도 다 그 때문이군요. 네, 모두 이 속도를 내기 위한 장치들입니다. 수도권이 주력 전선이라면 지방주택시장 안정은 또 다른 중요한 전선일 텐데요. 특히 지방 미분양 문제에 대한 대책이 눈에 띕니다. 네, 수도권이 공급 부족이라면 지방은 반대로 공급 과잉으로 인한 미분양 주택이 골칫거리죠. 정부는 여기에 당근을 여러 개 제시합니다. 우선 LH가 준공 후 미분양 주택 8,000호를 직접 사들여서 건설사들의 숨통을 틔워주고요. 일단 급한 불은 꺼주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1주택자가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한 채 더 사도 세금상 1주택자 혜택을 그대로 유지해주고 취득세까지 깎아주는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내걸었습니다. 와, 그건 정말 파격적인데요? 네, 수요를 인위적으로라도 만들어내서 시장의 급격한 냉각을 막아보겠다는 거죠. 이제 정말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단순히 집의 개수만 늘리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계획들도 담겨 있더라고요. 특히 대한민국 아파트 거주자들의 영원한 숙제, 층간소음 대책이 인상 깊었어요. 이건 정말 중요한 변화입니다. 층간소음은 그냥 좀 시끄러운 문제가 아니라 이웃 간의 갈등, 심지어는 극단적인 사건으로까지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 문제잖아요. 맞아요. 정말 심각하죠. 정부가 공공주택부터 바닥구조 성능 1등급, 그러니까 최상급 기준을 시범 적용하겠다는 건 일종의 품질 표준을 새로 제시하는 겁니다. 공공이 먼저 나서서 조용한 집의 기준을 보여주면 민간 건설사들도 결국은 품질 경쟁에 뛰어들 수밖에 없을 거라는 기대가 깔려 있는 거죠. 하자에 대한 대책도 이전보다 훨씬 강력해진 것 같아요. 입주 전에 사전 방문할 때 입주자가 돈을 내고 고용한 전문 업체와 함께 집을 샅샅이 풀어볼 수 있도록 명문화했더라고요. 네, 그렇죠. 예전에는 건설사 눈치 보느라 그러기 쉽지 않았잖아요. 맞습니다. 소비자, 즉 입주 예정자의 권리를 대폭 강화한 조치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자체가 시공 중 단계부터 품질 점검을 하고 어떤 건설사가 하자 심사 신청을 많이 당했는지 그 현황을 주기적으로 공개하겠다고 합니다. 아, 공개까지 하는군요. 네, 건설사 입장에서는 이제 대충 집을 지었다가는 망신을 당하고 브랜드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거죠. 품질 개선을 위한 압박 카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파트가 아닌 주택, 그러니까 다세대나 오피스텔 같은 비아파트 공급 지원책도 있던데 이건 어떤 배경에서 나온 걸까요? 주택 공급의 다변화를 꾀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비싼 아파트에 살 수는 없으니까요. 1인이나 2인 가구를 위한 소형주택이나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거 형편도 꾸준히 공급되어야 시장이 안정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비아파트 주택을 짓는 사업자들에게는 주택도시기금 대출금리를 깎아주고 대출 한도는 높여줘서 사업성을 개선해주려는 의도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계획이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거 안전망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당장 주거비 부담에 힘겨워하는 분들을 위한 정책들이죠. 네, 대표적인 것이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사업입니다. 원래는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사업인데 이걸 아예 정식 사업으로 전환해서 2026년부터 새로운 대상자를 모집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아, 이제 상시 사업이 되는 거군요. 네, 이건 청년층의 주거 불안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라는 걸 정부가 인정한 셈이고 앞으로도 계속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문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과 예방 대책도 계속 강화되네요.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LH가 피해주택을 경매로 사들여서 피해자에게 최장 10년간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사실선 무상에 가깝게 다시 임대해주는 정책은 계속됩니다. 다행이네요. 동시에 예방이 더 중요하잖아요. 앞으로는 세입자가 집주인 동의 없이도 집주인의 보증보험 가입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아, 그게 가능해지는군요. 네, 계약 전에 이 집주인이 믿을 만한가를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생기는 거죠.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감시망도 촘촘해지는 것 같아요. 국토부의 부동산 범죄를 직접 수사하는 특별사법경찰, 줄여서 특사경을 도입하고 일부러 비싸게 계약했다가 취소해서 시세를 조작하는 가격 띄우기 같은 행위에 대한 기획조사도 확대한다고 합니다. 네, 특히 자금 조달 계획서 양식을 더 세분화해서 편법 증여나 불법 자금의 유입을 막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보입니다. 과거에는 그저 규제 지역에서만 깐깐하게 봤다면 이제는 전반적으로 돈의 흐름을 투명하게 들여다보겠다는 거죠. 외국인 투기 방지 대책도 같은 맥락이겠네요. 맞습니다.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매입을 막기 위해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한 것도 같은 맥락의 조치입니다. 오늘 국토교통부의 2025년 주거 종합계획을 정말 깊이 있게 파헤쳐봤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이 거대한 계획은 크게 세 개의 축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첫째, 공공이 총대를 메고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수도권 공급 확대. 네, 그게 핵심이죠. 둘째, 세제 혜택으로 지방 미분양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고 층간소음 하자 개선으로 주거의 질을 높이는 것. 그렇죠. 삶의 질도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셋째, 청년과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전세 사기 같은 범죄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는 촘촘한 안전망 구축.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아주 정확한 요약입니다. 계획의 면면을 보면 정부가 주택 시장의 안정을 위해 정말 다각도로 고민하고
가용한 모든 수단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계획은 수많은 정책과 숫자의 나열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국 그 안에는 더 나은 집에서 더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싶은 우리 모두의 바람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결국 공공주도 속도전입니다. 정부가 LH를 선봉에 내세워 시장에 강력하게 개입하고 모든 절차를 단축시켜 최대한 빨리 집을 짓겠다는 건데요. 과연 이 속도전이라는 도박이 장기적으로 민간 시장의 활력을 해치지 않으면서 안정적인 주택 공급이라는 목표를 달성해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속도를 위해 희생된 것들이 나중에 예상치 못한 부작용으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될까요? 한 번쯤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